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860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모스크바 의학부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1888년에 쓴 단편 학식이 높은 이웃에게 보내는 편지로 등단하였습니다. 따뜻한 유머, 신선한 문체, 예리한 심리분석, 정확한 묘사력으로 평가받는 그는 900여 편에 달하는 중단편과 4대 희곡, 대표적으로 갈매기 등을 남겼으며 평생 그를 괴롭힌 지병인 각혈성 폐결핵 때문에 1897년부터 흑해 연안의 휴양지 얄타에서 생활했었고 1901년 여배우 올가 끄니베르와 결혼했지만 급격한 건강 악화로 1904년 6월 요양으로 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숨을 거둡니다. 저희 땅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해안 산책로에 새로운 얼굴,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얄타에 온 지 벌써 2주가 되어 이곳 생활에는 익숙해진 드미트리치 그로프도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면 흥미를 보였다. 그가 베르네 제과점의 수상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자그마한 키의 젊은 여인이 산책로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금발에 베레모를 쓴 그녀의 뒤를 하얀 스피츠가 따르고 있었다. 그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립공원과 공원광장에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얘의 똑같은 베레모를 쓴 채 하얀 스피츠를 데리고 늘 혼자 산책을 했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도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이곳에 온 거라면 알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걸 하고 그로프는 생각했다. 아직 40줄을 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미 12살 먹은 딸아이와 중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이른 결혼을 해야 했고 지금 그의 아내는 그보다 몇십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짙은 눈썹에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그의 아내는 도도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그녀 자신이 표현대로라면 사고하는 여성이었다. 다독가인 그녀는 편지를 쓸 때 유행에 따른 철자법을 사용했고 남편을 드미뜨리가 아니라 지미뜨리라고 불렀다. 남편의 이름을 교회 슬라버식으로 발음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그녀의 성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내심 아내를 어리석고 근시안적이며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무서워서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않으려고 했다. 아내를 배신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고 바람 피우는 횟수도 잦았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대부분 혹평을 늘어놓은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급한 인종이죠. 여자들 때문에 이미 쓰라린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를 자격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이 저급한 인종 없이는 그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남자들이 사교 모임에서는 따분한 표정으로 바늘방석에라도 앉은 듯
차갑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여자들 사이에 끼게 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수다스럽고 당당해졌다. 아니, 여자들과 함께라면 별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의 외모, 성격, 그의 기질 전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것이 여자들을 그에게로 끌어당기고 매료시켰다. 그 스스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역시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여자들에게 끌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에게 쓰라림만을 남겨준 과거의 수많은 연애 경험들에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종류의 남녀 관계라는 것이 처음에는 삶의 활기를 더해주고 가볍게 지나가는 즐거운 모험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점잖은 부류, 특히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스크비치들에게는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로 변해버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매혹적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이런 경험은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삶의 의욕이 용솟음치며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즐겁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저녁 무렵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로프 쪽으로 예의 베레모를 쓴 여인이 옆 테이블에 앉기 위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 표정, 걸음걸이, 옷차림, 머리 모양 하나하나에서 그는 이 여인이 점잖은 집안 출신으로 남편이 있고 얄다에는 처음이며 혼자 왔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곳의 생활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챘다.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풍기문란한 소문들은 대체로 사실무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소문들을 경멸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스스로 능력만 된다면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을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서 몇 발짝 떨어진 옆 테이블로 와서 앉자 머릿속에 어떻게 손쉽게 여자를 정복하고 산속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는가 하는 뒷얘기들이 떠오르더니 갑자기 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여인과 짧고도 빠른 로맨스와 정사를 나누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로프는 상냥한 손짓으로 스피츠를 자기 쪽으로 불렀고 개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개를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스피츠가 으르렁대자 그로프는 다시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여인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눈길을 아래로 내려버렸다. 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금세 얼굴을 붉혔다. 뼈다귀를 줘도 될까요? 그녀가 허락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정하게 물었다. 얄다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5일 정도 됐어요. 저는 이곳에 온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 간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란 참 빨리 흐르죠. 그런데 이곳은 정말 지루하군요. 그의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이곳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만 벨류프나 지즈드라 같은 곳에서 지루한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도 이곳에만 오면 어머 지루해라, 어머 이 먼지 좀 봐 라고 외치는 거죠. 마치 어디 그라나다에서라도 온 듯이 말입니다. 그녀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처럼 잠자코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재치 있고 가벼운 대화가 그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다. 걷다가 잔잔하고 포근한 느낌의
연보랏빛 수면 위로 한 줄기 달빛이 금빛으로 울렁거리는 것을 보면 바다 빛깔이 묘하기도 하다느니 아니면 한낮의 더위가 지나니 후덥지근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로프는 자신이 모스크 비치로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모스크 비치란 모스크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사설 오페라 극장 무대에 서려고 준비한 적도 있지만 포기했다는 것, 모스크바에 집 2채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는 그녀가 베제르부르크에서 자랐지만 S시로 시집을 가 벌써 2해째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얄타에서는 한 달 정도 더 머물 예정이며 남편도 휴가차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 현청인지 현 자치회인지 헷갈려 하면서 그 사실에 스스로 재미있어 했다. 그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날 호텔방에 돌아온 그로프는 그녀 생각에 잠겨 내일 어쩌면 또 그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다녔을 것이며 지금 자신의 딸아이처럼 공부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웃을 때, 낯선 남자와 대화를 할 때 아직 숫기가 없고 어설픈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녀는 필경 상상조차 못할 엉큼한 목적을 가진 남자들이 그녀의 꽁무니를 쫓고 그녀를 훑어보며 수작을 거는 이런 상황에 생전 처음 혼자 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결코 우연히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은밀한 목적만을 가진 남자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것이리라. 그녀의 가늘고 연약한 목과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가 떠올랐다. 어쨌거나 그녀에겐 뭔가 동정심을 일으키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안면을 튼 지 일주일이 흘렀다. 휴일이었다. 실내는 후덥지근했고 거리에는 먼지 회오리가 모자를 날려버렸다. 온종일 갈증이 가시지 않아 그로프는 몇 번이나 수상 카페에 들러서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럽을 넣은 생수나 아이스크림을 권했다. 그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다소 잦아들자 2사람은 기선이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방파제로 나갔다. 부둣가는 누군가를 마중 나온 듯 꽃다발을 손에 들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이보다 젊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들과 발에 채일 듯이 많은 장군들, 호화로운 얄다 휴양객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2가지 특징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바다의 풍랑이 심해서 기선은 해가 떨어진 후에야 들어온 데다가 방파제 쪽으로 배를 대려고 방향을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마치 아는 사람이라도 찾듯이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눈에 대고 기선과 승객들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로프에게 얼굴을 돌려 말을 걸 때면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수다스러워졌고 두서없이 질문을 던졌다가 방금 전에 자신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곤 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인파 속에서 손잡이 안경을 잃어버렸다. 호화로운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두워서 사람들의 얼굴도 분간할 수 없었고 바람도 이미 완전히 멎었지만 그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기선에서 혹시 누가 더 내리지 않을까 기다리듯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제 그로프 쪽은 보지 않은 채 말없이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저녁이 되니 날씨가 좀 나아졌군요. 그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차를 타고 어디라도 다녀오는 건 어떻겠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뚫어질 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포옹하며 입을 맞췄다. 물기를 머금은 꽃향기가 그의 코에 물씬 와 닿았다. 그러고는 누가 본 사람이라도 없는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 방으로 갑시다.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텔 방 안은 후덥지근했고 일본 상점에서 구입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로프는 그녀를 새삼스레 바라보며 살다 보니 별 이상한 만남도 다 있군 하고 생각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가 가져다 준 아주 짧은 행복에도 고마워하며 사랑을 즐기는 태평하고 상냥한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아내처럼 진실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부자연스럽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마치 자신에게는 사랑도 정열도 아닌 뭔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사랑을 하던 여자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삶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삶에서 얻어내려는 광기 어린 표정, 집요한 욕망을 일순 얼굴에 드러내곤 했던 매우 아름답지만 차가웠던 여자들도 두서넛 있었다. 한창 때를 지난 나이에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며 권위적이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의 내부에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의 속옷에 달린 레이스가 마치 뱀의 비늘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전히 숫기없고 어설프며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젊은 여인은 어색한 티를 내며 마치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방금 벌어진 일로 자신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상하게 심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가 당착처럼 생각되었다. 얼굴 양쪽으로 머리를 늘어뜨리고 옛 그림 속에 나오는 죄 지은 여자처럼 우울하게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는 이제 자태마저 풀이 죽고 시들어 버린 것 같았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저를 존경하지 않는 분이 되셨겠죠? 호텔방 테이블 위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그로프는 한 조각을 잘라내어 서두르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적어도 반 시간이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감동적이었다. 정숙하고 순진하며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여인의 청순함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서 외롭게 타고 있던 양초가 그녀의 얼굴을 거의 비춰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내가 이제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로프가 물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군. 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기를. 이렇게 말한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당신은 변명이라도 늘어놓고 싶은 모양이지.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저는 나쁘고 천한 여자예요. 나는 자신을 경멸할 뿐 변명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기만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이에요. 이번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만해왔어요. 내 남편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종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가 관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종이라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그와 결혼했을 때 나는 20살로
호기심에 가득 차서 뭔가 더 나은 생활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삶이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죠. 멋지고 신나게 말이에요. 저는 호기심에 몸이 달았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신께 맹세컨대 저는 저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지라 남편에게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곳으로 왔어요. 이곳에서도 들뜬 상태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다녔지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천하고 더러운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구로프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거북했다. 상황에 걸맞지 않은 뜻밖의 참회와 그녀의 순진한 말투에 그만 짜증이 나버렸고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만 아니었다면 지금 그녀가 장난을 치거나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이해를 못하겠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겨왔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원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악마에게 홀렸다고 말을 하죠. 저도 지금 악마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만하지. 그가 중얼거렸다. 구로프는 그를 응시하는 겁먹은 그녀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고 그녀는 다소 진정하더니 평소의 명랑함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그 후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해안 산책로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사이프러스 나무가 늘어선 시내는 죽은 듯한 적막이 흘렀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철썩이며 기슭을 치고 있었다. 바다에는 대형 보트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면서 그 안의 등불이 졸린 듯 깜빡이고 있었다. 지나가는 마차를 잡아타고 오레안다로 향했다. 오레안다는 얄다에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황제의 영지입니다. 방금 호텔 로비에서 당신 성을 알아냈지. 흑판에 폰 디테리츠라고 적혀있더군. 그루프가 말했다. 남편이 독일인이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다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정교회 신자예요. 오레안다에서 그들은 교회에 가까운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아래쪽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얄다가 희미하게 보였고 산봉우리들의 흰 구름이 꼼짝 않고 걸려 있었다. 미동도 하지 않는 나뭇잎 사이에서 매미가 우렁차게 울고 있었고 절벽 아래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먹먹한 파도 소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안식과 영원한 잠에 대해서 속삭이는 듯했다. 이곳은 얄다도 오래한다도 없었던 옛날에도 파도가 쳤을 것이며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파도는 절벽을 치며 무심하고 먹먹한 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불변성, 인간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 속에 우리 영원한 구원, 지상에서의 삶의 부단한 움직임, 완성을 향한 부단한 추구의 증거가 숨어 있는지도 몰랐다. 새벽빛을 받아 한층 아름답게 보이는 젊은 여인과 나란히 앉아서 바다와 산, 구름과 드넓은 하늘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분위기에 매료되고 마음이 차분해진 구로프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우리가 존재의 고매한 목적, 인간의 존엄성을 잊은 채 저지르는 생각과 행동들을 제외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지기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와서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가버렸다.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신비롭고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페오도시아에서 온 기선이 선내 등을 벌써 끈 채 항구에 서 있는 곳이 보였다.
플리페 이슬이 맺혔어요. 침묵을 지키던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말했다. 그렇군. 돌아갑시다. 그들은 시내로 돌아왔다. 그 후 그들은 매일 정오에 해안 산책로에서 만나 함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바다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심장이 불안하게 뛴다고 하소연을 했고 때론 질투로 때론 두려움으로 흥분해서는 그가 그녀를 충분히 존경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질문을 계속 퍼붓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광장 공원이나 시립공원을 거닐다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그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서 뜨겁게 키스를 퍼부었다. 완벽한 안일함, 대낮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며 하는 키스들, 더위, 바닷내음, 그리고 끊임없이 눈앞을 스쳐가는 만사태평하고 호화롭게 차려입은 배부른 휴양객들 덕분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지 반복해서 말했고 때로는 타오르는 정열을 참지 못했으며 그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생각에 잠기는 때가 많아졌고 끊임없이 그에게 애원하며 그가 그녀를 존경하지 않으며 전혀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는 그녀를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다. 거의 매일 저녁 늦게 그들은 오래 한다가 아니면 폭포가 있는 교회 어디론가로 마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으며 산책은 항상 즐거웠고 언제나 어김없이 황홀하고 멋진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조만간 그녀의 남편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고 남편이 눈병이 났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제가 떠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로프에게 말했다. 이건 운명의 결정이에요. 그녀는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고 그도 배웅을 하기 위해 동행했다. 가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다. 특급 열차의 객차에 올라탄 후 출발을 알리는 두 번째 종이 울리자 그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이제 됐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병이라도 난 사람처럼 침울했고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추억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신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안녕히 계세요. 저에 대한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세요. 우린 이제 영원히 이별이군요.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나지도 말았어야 했으니까요. 자, 신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차는 순식간에 떠나버렸고 차창에서 새어나오던 불빛도 곧 사라졌다. 잠시 후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들이 고의로 작당을 해서 이 달콤한 망각을, 이 광증을 중지시키려 드는 것 같았다. 플랫폼에 홀로 남아 먼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로프는 마치 방금 잠에서 깨어난 기분으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전신주의 전선이 윙윙 대는 소리를 듣고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기행 혹은 모험을 겪었고 그것 또한 이제 끝이나 추억이 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감상에 젖어 우울한 기분이 돼서는 앞으로 더 볼 일이 없을 그 젊은 여인이 그와 함께 하면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말의 가책을 느꼈다. 그는 물론 매너 있고 친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 말투와 애무에는 쉽게 행운을 거머쥔 남자, 게다가 그녀보다 거의 2배는 나이가 많은 남자의 가벼운 조소, 무례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내내 좋은 분, 특별한 분, 고매한 분이라고 불렀고
사실과는 배치되는 그녀의 생각은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녀를 기만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다. 이곳 기차역은 벌써 가을 향기가 느껴지고 저녁 공기는 서늘했다. 나도 이제 북쪽으로 돌아갈 때가 됐군. 플랫폼을 나오면서 그로프는 생각했다. 돌아갈 때가 됐어. 모스크바의 집은 이미 모든 것에서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난로에는 장작이 탔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홍차를 마시는 아침이면 아직 어두워서 유모가 잠깐씩 등불을 켜야 했다. 이미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처음 썰매를 달리면서 흰눈이 덮인 땅과 지붕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숨쉬는 것도 상쾌하고 달콤한 것이 이럴 때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보리수와 자작나무 고목들에는 사이프러스나 야자나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친근함이 느껴져서 산과 바다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로프는 모스크 비치였고 그가 집에 돌아온 날은 상쾌한 영하의 날씨였다. 모피 코트를 꺼내 입고 따뜻한 장갑을 낀 채 페트로프카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온 후 토요일 저녁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자 얼마 전의 여행과 그가 머물렀던 여러 장소들은 금세 그 매력을 잃고 말았다. 서서히 모스크바 생활에 침잠하면서 그는 벌써 하루에 3종류의 신문을 탐독하면서도 자신은 신념에 의거하여 모스크바 신문 따위는 읽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예전처럼 레스토랑, 클럽, 초청 만찬, 축하연 같은 것들에 흥미가 생겼고 자기 집에 저명한 변호사나 배우들이 찾아온다거나 의사 클럽에서 교수들과 카드게임을 한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프라이팬에 가득 담긴 러시아식 스튜를 혼자서도 거뜬히 해치울 수 있게 되었다. 한 달쯤 지나면 안나 세르게예브나도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서 그 애틋한 미소를 띤 모습도 다른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따금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났고 한겨울이 왔건만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헤어진 것이 마치 엊그제일처럼 기억 속에서 또렷해졌다. 날이 갈수록 그 추억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 조용한 저녁, 아이들이 숙제하는 소리가 그가 있는 서재까지 들려오거나 레스토랑에서 사랑 노래나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 아니면 눈보라가 벽난로 속에서 휘잉 소리를 낼 때면 방파제에 갔던 일, 산 위의 새벽 안개, 페오도시아에서 온 기선, 그리고 입맞춤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기억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이면서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짓곤 했으며 그러다가 추억이 갈망으로 바뀌었고 그의 상상 속에서 과거가 미래의 일과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의 꿈에 등장하는 대신 그림자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 그의 뒤에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지켜보았다. 눈을 감으면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젊고 사랑스러워진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고 그 자신도 그때보다 멋있게 느껴졌다. 밤마다 책장 속에서 벽난로 속에서 방 한구석에서 그를 응시하는 그녀가 보였고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옷이 부드럽게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리에선 여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그녀를 닮은 사람을 찾아 헤맸다. 결국 누구에게든 자신의 연애담을 들려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집안에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고 집 밖에서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다. 집에 새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은행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의 관계에 아름답고 시적이고 교훈적인 것, 그도 아니면 남의 흥미를 끌만한 것이 과연 있기라도 한가? 이러다 보니 그는 사랑이니 여자니 하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만은 검은 눈썹을 축혀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치미들이 그런 바람둥이 같은 소리는 당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의사클럽에서 그날 카드게임을 함께한 관리 한 명과 나오다가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렸다. 제가 얄타에서 얼마나 멋진 여인을 만나는지 모르실 겁니다. 관리는 썰매에 올라타 출발하려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대답했다. 드미트리치. 왜 그러십니까? 일전에 자네가 한 말이 맞았소. 철갑상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어. 평소라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말이 왠지 모욕적이고 불결하게 생각되어 구로프는 화가 났다. 이 얼마나 야만스런 세태와 사람들이란 말인가. 광란의 카드게임, 폭식과 음주, 언제나 똑같이 되풀이되는 대화들, 어리석기 짝이 없고 지겹고 생기 없는 낮과 밤들, 무의미한 일들과 반복되는 대화에 가장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쏟다가 결국에 가서는 꼬리가 잘리고 날개가 꺾인 삶, 무의미한 삶이 남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이나 유치장에 꼼짝없이 갇혀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꼴이었다. 그로프는 화를 참지 못해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지라 그 다음날 온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그 후에도 여러 날 잠을 설치며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아이들도 귀찮아졌고 은행 일도 실증이 났으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12월 연휴에 그는 길 떠날 채비를 하고는 한 청년의 취직을 주선하기 위해 베제르부르크에 다녀오겠다고 아내에게 말한 후 S시로 떠났다. 무엇을 위해서? 그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만나고 싶었다. 아침에 S시에 도착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잡았다. 바닥 전체에 회색 군복 부직포로 만든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위로 치켜든 손에 모자를 든 기마상이 조각된 잉크병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먼지가 뿌옇게 앉은 채 놓여 있었다. 그는 호텔 수의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폰 디테리츠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스타로 콘차르나야 거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살며 자기 소유의 말도 몇 필 갖고 있으며 생활은 풍족하고 부유하여 이 도시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수인은 그의 성을 발음할 때 드리디리츠라고 했다. 그로프는 천천히 걸어서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로 향했고 그 집을 찾아냈다. 저택의 정면에 잿빛 나무 울타리가 길게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뾰족한 못들이 박혀 있었다. 저런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치기란 쉽지 않겠군. 그로프는 저택의 창문들과 울타리를 번갈아 보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공휴일이니 10중8구 남편이 집에 있겠군. 하고 그는 머리를 굴려보았다. 설령 남편이 없더라도 무조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었다. 그렇다고 쪽지를 보냈다가 남편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도 있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연한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서성이면서 울타리 앞에서 그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거린 하나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개들이 덤벼드는 것이 보였고 그로부터 1시간가량이 지나자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분명하지 않게 어렴풋이 들려왔다.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연주하는 거실이라.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에서 웬 노파가 나왔고 그 뒤를 낯익은 하얀 스피츠가 따라 나왔다. 그로프는 걔를 부르고 싶었지만 갑자기 가슴이 쿵쿵대며 흥분한 탓인지 스피츠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길가에서 서성거리다 보니 그는 이 잿빛 울타리가 저주스러워진 나머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잊고 다른 사람과 노닥거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하루 종일 이 저주받은 울타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다소 자포자기의 신경질적인 심정이 돼버렸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점심을 먹고 한참을 잤다. 이 모든 게 정말 어리석고 번거롭기 짝이었구나. 잠에서 깨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어찌된 일인지 잠은 푹 잤군. 이제 오늘 밤은 뭐라고 보낸단 말인가. 그는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싸구려 회색 담요를 깔아놓은 침대에 앉아 자괴감에 사로잡혀 한탄했다.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어쩌고 하더니 어디 모험 한번 멋지게 잘했군. 이러고 앉아서 꼴 한번 좋구나. 그때 아침 기차역에서 커다란 글씨로 게이샤 초연이라고 쓰여있던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났다. 그는 극장으로 향했다. 초연이라면 그녀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는 생각했다. 극장은 10,000원이었다. 그리고 의뢰 지방 현의 극장들이 그렇듯이 이곳도 샹들리의 상단 부분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맨 위층 싸구려 좌석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그 맨 앞줄에는 오페레타의 막이 오르기 전까지 지방의 멋쟁이들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이곳에서도 현 지사 지정석의 맨 앞자리에 기다란 깃털 목도리를 두른 현 지사의 영예가 앉아 있었고 현 지사 자신은 커튼 뒤에 조심스럽게 몸을 감춘 채 손만 내놓고 있었다. 무대의 커튼이 출렁거렸고 오케스트라가 한참 동안 화음을 맞추고 있었다. 관객들이 들어와 제자리를 찾는 동안 그로프는 열심히 눈을 굴리며 그녀를 찾았다. 마침내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세 번째 열에 앉았다. 그녀를 본 순간 그로프는 가슴이 죄어오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에게 이 여인보다 더 가깝고 소중하며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지방의 군상들 틈에 파묻힌 채 천박한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들고 있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자그마한 여인이 이제 그의 삶 전체를 사로잡았으며 그의 고통, 기쁨, 그리고 그가 이제 자신의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형편없는 삼류 오케스트라와 시골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며 몽상에 잠겼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함께 짧은 구레나룻에 키가 크고 허리가 구부정한 젊은 남자가 들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연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 남자가 그때 얄다에서 그녀가 괴로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종이라고 외쳤던 그녀의 남편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큰 키와 구레나룻, 살짝 벗겨진 대머리에는 뭔가 시종이나 하인을 연상시키는 비굴한 구석이 있었다. 사근사근한 그의 미소, 단추구멍 위에 반짝이는 무슨 학위 배지는 확실히 그의 시종스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첫 번째 휴식 시간에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그녀만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아래층 보통석에 앉아있던 그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는 손에 든 부채와 오페라 글라스에 힘을 주는 것이 졸도라도 할까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는 선체로 그녀의 반응에 놀란 나머지 옆에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이올린과 플루트의 조율이 시작되었고 불현듯 지정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순간 그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빠른 걸음으로 출구 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 두 사람이 말없이 복도와 계단을 이리저리 오르내리는 동안 하나같이 무슨 배지를 단 법관, 교사, 왕실 임야국 관리제복을 입은 자들과 여인들,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피 코트들이 그들의 눈앞을 스쳐갔고 어디선가 담배꽁초 냄새가 섞인 바람이 코앞을 스쳤다. 쿵쿵대는 자신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구로프는 생각했다. 오 하나님, 이 사람들, 이 오케스트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그 순간 문득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배웅했던 그 저녁 기차역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며 그들은 이제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제 어디에 끝이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반원형 관람석 입구라고 쓰인 좁고 어두침침한 층계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시다니. 거칠게 숨을 내쉬며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그녀가 말했다. 오, 얼마나 놀랐는지 숨이 멎을 뻔했어요. 도대체 왜 오신 건가요? 왜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안나, 이해해주세요.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급하게 속삭였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애원,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기억 속에 각인이라도 시키듯 뚫어져라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동안 줄곧 당신 생각만 하고 당신에 대한 생각만으로 살아왔어요. 저도 당신을 잊으려고 잊고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찾아오신 건가요? 위쪽 층계참에서 중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로프는 개의치 않고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얼굴, 뺨, 양손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그를 자신에게서 떼놓으면서 공포에 질려 말했다. 당신과 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떠나세요. 지금 당장 떠나세요.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것들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발 누가 와요.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가셔야 해요.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속삭이면서 말했다. 듣고 계세요? 드미트리지? 제가 모스크바로 찾아뵐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불행합니다. 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결코 저를 더 이상 고통받게 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모스크바에 갈 거예요. 이제 헤어져요.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사랑, 가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놓고 아래로 황급히 뛰어내려가면서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로프는 잠시 제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복도가 조용해지자 외투를 찾아 극장을 나왔다. 그렇게 하여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2~3달에 한 번씩 그녀는 SC를 떠나면서 남편에게는 여인과 질병 때문에 교수님께 진찰을 받으러 간다고 말했고 남편은 반신반의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 호텔에 투숙하고 바로 심부름꾼을 그로프에게 보냈다. 그럼 그로프가 그녀를 찾아왔고
모스크바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어느 겨울 아침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심부름꾼이 전날 저녁 그의 집에 들렀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가는 도중에 딸아이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딸아이와 함께 길을 나섰다. 축축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지금은 영상 3도인데 눈이 오는구나. 크로프가 딸에게 말했다. 그건 왜냐하면 지표면은 따뜻하더라도 대기권 높은 곳에는 완전히 기온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아빠, 겨울에는 왜 천둥이 치지 않아요? 그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한편으론 자신이 지금 미래의 현장으로 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마도 영원히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볼 수 있는 공개된 삶으로 그것은 조건부의 진실과 조건부의 허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둘러싼 동료, 친구들의 삶도 그것과 판박이었다. 한편 두 번째는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삶이었다. 그리고 무슨 이상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중요하고 흥미롭고 필요한 모든 것, 그가 진심을 보이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으며 그의 삶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것은 타인의 눈을 피해서 일어났다. 반면에 직장생활, 클럽에서의 논쟁, 예의 저급한 인종이라는 발언, 아내와 기념일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그가 숨는 껍데기, 허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공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다 보니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고 누구나 내밀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밤의 베일 아래서야말로 진정한 가장 흥미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과 같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었다. 모든 개인의 존재는 비밀에 근거하고 있고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로 교양 있는 자들이 개인의 비밀이 존중되기를 그토록 신경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딸을 중학교에 데려다준 그로프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로 향했다. 그는 아래층에서 모피 코트를 벗고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하게 문을 두드렸다. 여정과 기다림에 지친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가 좋아하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를 보고도 미소도 짓지 않다가 그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의 가슴에 왈칵 안겨왔다. 마치 몇 해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들의 키스는 길고 길었다. 그래, 어떻게 지냈어요? 그가 물었다.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있었어? 잠시만, 이제 말해줄게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녀는 우느라 말을 잇지 못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손수건을 눈가에 갖다 댔다. 좀 울도록 놔두는 게 좋겠어. 그동안 나는 좀 앉아 있어야겠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런 다음 배를 눌러 홍차를 가져오도록 시켰다. 그가 홍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줄곧 창문 쪽을 향한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것, 타인의 눈을 피해 도둑처럼 몰래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서글프게 생각된 나머지 흥분에 참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만 울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의 이런 사랑이 조만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그 끝이 언젠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분명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점점 더 강하게 그에게 집착했고 그를 숭배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했고 말한다고 해도 그녀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우스갯소리라도 하여 그녀를 달래주려고 어깨를 안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머리에는 벌써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처럼 늙고 추해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이 얹어진 어깨는 따스했으며 떨고 있었다. 이 순간은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아마도 조만간 그의 인생처럼 시들고 생기를 잃기 시작할 것이 분명한 그녀의 삶에 그는 연민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그녀는 그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일까? 여자들의 눈에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실체와는 다른 누군가로 비춰졌고 그들은 그 속에서 그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 속의 남자를 그들이 자신의 생에서 갈구하던 그 사람을 발견하고 사랑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더라도 그녀들은 어쨌든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고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이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뭐라고 하든 좋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나서야 그는 생전 처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는 아주 가까운 가족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서로를 사랑했고 운명에 의해 서로 맺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에게 붙들려 각기 다른 세상에 갇힌 암컷과 수컷 두 마리의 철새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했고 현재의 모든 것을 용서했으며 그들의 사랑이 둘 모두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했다. 과거 우울한 순간에 그는 그때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온갖 논거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이제는 논거를 찾기 힘들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연민의 감정이 고개를 들었고 이제 진실하고 상냥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만 울어요, 사랑하는 당신. 그가 말했다. 그만큼 울었으니 이제 됐어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지를 의논했다. 어떻게 해야 이 참기 힘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지?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잡고 자문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슨 해결 방법이 나타날 것 같았고, 그럼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다. 종착점에 도착하려면 아직 까마득한 날들이 남아있으며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후기 작품으로서 1899년 12월 발표되자 독자들과 문학 비평가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주인공 안나 까레니나를 기차바퀴 아래로 떨어뜨려 죽음으로 몰았던 말년의 도덕주의자 톨스토이는 이 책의 두 남녀를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혹평했다지만 당대의 독자들은 왜 이 불륜 남녀의 미래에 대한 작은 암시라도 달라며 체호프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현실과 미래를 무시할 만큼 어리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은 그들은 안락한 현실과 윤리의 틀 안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과 현실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경험했다는 사실만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